네, 22번에서 25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받으면 3초 훑어보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죠. 뭐지 이렇게 쭉 읽다가 1930년대? 라는 걸 보면 숫자가 눈에 띄니까요. 1930년대 라는 걸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조로 전개가 되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또 1950년대? 약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가 될 수 있겠다.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지문의 중간 이후부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내려가다 보니까 밀스의 사회학적 상상력? 사회학자 한 명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는 밀스가 주장하는 주장형 지문인가 보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죠? 밀스가 주장하는 지문이고 뒤에는 약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구조가 혼합된 지문이구나 라는 거를 눈치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묻고 있네? 이거는 옛날 지문이어서 이런 문제가 들어왔고요. 보통 글쓴이의 견해를 묻고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밀스가 주장하는 주장형 지문이 맞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가치와 위협이라는 단어에 따옴표가 붙어져 있네요. 가치와 위협이 핵심 소재인가 보네 라고 넘어가고 추론형 문제가 하나 나왔다. 여기까지 생각한 다음에 지문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잊으면 안 될 것은 항상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단락과 마지막 문단을 표시해주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빨리 읽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표시한 것을 보고 다시 차분하게 읽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 문단까지 표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과 첫 단락에만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는 것은 습관처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공중에게 주요한 쟁점은 무엇이며 사적 개인들에게 핵심적인 고민은 무엇인가? 네, 여기까지 첫 문장을 읽어보았습니다. 뭔 소리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중에게 주요한 쟁점은 무엇이며 사적 개인들에게 핵심적인 고민은 무엇인가? 공중이나 개인들이나 비슷한 단어 같고 쟁점이나 고민도 비슷한 단어 같은데 왜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했지? 왜 다른 단어를 써서 문장을 만들었지? 왜 공중에게는 쟁점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개인들에게는 고민이 무엇이냐고 물었지? 이렇게 의문점이 든다면 글을 되게 날카롭게 잘 읽으신 거예요. 네,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것 추가로 공중에게니까 약간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인 인간 집단을 말하는 거구나. 이럴 때는 쟁점이란 표현을 쓰고 사적 개인들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사적인 느낌이 고민이라는 단어를 선택했구나. 뭔가 공과 사를 분리하는 느낌이 들고 공에는 쟁점이 어울리고 사에는 고민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네. 이까지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 많이 뒤에서 수월하게 지문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게 주요한 쟁점은 무엇이며 사적 개인들에게 핵심적인 고민은 무엇인가?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공중이라는 단어와 사적 개인 또 굳이 사적이란 걸 붙였죠. 왜냐면 이 글을 읽고 놓칠까봐 그래요. 이게 공적인 거를 의미하고 사적인 거를 의미하고 개인들이라고만 하면 그냥 비슷한 단어인데 그냥 패러프레이징 했네 라는 정도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심층적인 힌트를 놓칠까봐 이렇게 써준 걸로 보이거든요. 즉 사적 개인들이라고 일단 같이 써줄게요. 이것을 영어로 구분하기 쉽게 영어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공중은 public이라는 의미고요. 개인들 이거는 individual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와닿죠. 그러니까 공중은 사회 속의 구성원 전체 집합적 존재로서 공중을 많이 표현하고요. 즉 공중의 의미가 사회 속의 구성원 전체, 집합적 존재를 공중, 퍼블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적인 개인들은 뭘까요? 저희가 다 알다시피 개인들 각각 개별적 존재를 사적인 개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공중과 사적인 개인들이 어디에 각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까요? 보통 공중들은 사회적, 정치적, 집단적 문제에 즉 공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집단이 공중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적인 개인들은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상대적으로 내면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존적, 즉 사적 문제, 즉 개개인이 자기 삶에서 겪는 고민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러한 사적 문제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중들은 초점을 사회적, 정치적, 집단적, 공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개인들은, 사적인 개인들은 말 그대로 개개인의 자기 삶에서 초점을 맞춰서 표현하는 단어에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의를 명확히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공중으로 쓰이는지 개인으로 쓰이는지 이렇게 굳이 단어를 나눠서 사용을 했다면 여기에는 앞으로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글을 쓴 필자가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한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이다 라고 예민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문단을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면 공중에게는 주요한 쟁점은 무엇이냐 라고 했고요. 사적 개인들에게 핵심적인 고민은 무엇이냐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또 왜 단어를 다르게 썼을까요? 공중에게 주요한 쟁점, 개인들에게 핵심적인 고민. 얼추 대충 넘어가면 쟁점이나 고민이나 그게 그거 같거든요. 단어의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 또한 나눠서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쟁점과 고민을 비교를 해볼까요? 쟁점은 어떤 느낌이 들죠? 쟁점이란 단어를 딱 봤을 때 공적 영역의 논쟁거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즉 토론이나 언론, 공론장에서 이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하지 토론이나 언론, 공론장에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볼
뭘까요? 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사회적인 쟁점, 정치적인 쟁점, 이념적으로 충돌하는 것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공적 영역에서의 논쟁거리를 얘기할 때 쟁점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고민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내면적 갈등에 가까운 느낌이 들죠. 즉 개인이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못해서 마음속에서 맴도는 문제를 보통 고민이라고 하거든요. 감정이나 가치관 이런 문제에서 발생을 하니까 예를 들면 진로를 두고 고민을 한다. 또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 라는 식으로 주관적, 심리적, 개인적 문제를 다룰 때 고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쟁점은 사회적이고 논쟁적, 객관적인 토론거리를 얘기할 때 쟁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고민은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마음에 담아두는 것들을 얘기할 때 고민이라는 단어를 쓰죠. 언어이해 지문을 볼 때 이렇게 단어 선택도 출제자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의미의 흐름이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중요한 힌트로서 작용하도록 단어를 하나하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을 잡으면서 가면 지문을 읽을 때 방향을 또렷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주요한 쟁점, 즉 공적이고 사회적인 것에 어울리는 느낌의 단어를 계속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적 개인들이 가지는 고민, 이것도 똑같이 비슷한 느낌으로 사적인 느낌으로 가져가는 단어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각을 하나 잡아볼까요? 사회, 개인과 사회, 또 사적, 공적 이러한 구조로 글이 흘러가려나 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공중에게 주요한 쟁점은 무엇이며 사적인 개인들에게 핵심적인 고민은 무엇인가? 네, 한 문장을 뜯어보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과 고민을 정식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또 끊었네요. 왜 끊었을까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왜 또 괄호를 치고 영어를 했다? 여기서는 일부러 멈칫하라는 힌트입니다. 정식화라는 단어가 그냥 쓰인 단어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쓰이고 반복해서 나올 키워드라는 얘기거든요. 쟁점과 고민, 즉 공적인 쟁점과 사적인 고민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 가운데 이 시대의 특징적 경향에 의해 위협받거나 지지받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한다라고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식화가 보통 이렇게 괄호치고 한문이 나온다던가, 근데 바로 위에 있나요? 이렇게 공중 이렇게 한문이 나온다던가, 괄호 안에 영어가 나온다던가, 따옴표 같이 쟁점, 고민 이렇게 나오면 다 핵심 소재고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멈칫하면서 지금 첫 문단에서 이렇게 정의처럼 따옴표를 써주고 괄호 안에 굳이 한문을 써주고 영어를 써준다? 라고 하면 여기를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핵심 키워드, 핵심 소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정식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정식화하다, 즉 막연했던 사항들을 정식화하면 명료해지죠. 명료함 또는 명확함. 즉 정식화에 대해서 정식화를 한다는 이유는 막연하고 뚜렷하지 않은 것들을 정식화함으로써 명료하고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정식화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즉 공적인 쟁점과 사적인 고민을 정식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히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 가운데 이 시대의 특징적 경향에 의해 위협받거나 지지받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위협받거나 지지받는 가치가 무엇인가? 위협을 받는 경우든 또는 지지를 받는 경우든, 이거는 부정, 긍정을 나타내는 저만의 표시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즉 부정적인 경우든 긍정적인 경우든 우리는 어떤 독특한 구조적 모순이 그에 관련되어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조적 모순이란 표현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읽은 6문장에서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알 수가 있나요? 알 수 없죠. 지금까지 읽은 내용 중에서는 전혀 구조적 모순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적 모순이라는 내용을 앞으로 찾는다는 느낌으로 뒷문단에 독해를 해야겠구나. 구조적 모순을 찾아 나가는 게 이 지문의 핵심 키워드겠다. 우리가 읽어나가는 방향이 구조적 모순을 찾아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에 관련되어 있는가? 이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독특한 구조적 모순이 그에 관련되어 있는가? 그라는 거는 이 시대의 특징적 경향에 의해 위협받거나 지지받는 가치를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에 관련되어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하나만 더 이렇게 잡고 갈게요. 정식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 가운데 이 시대의 특징적 경향에 의해 위협받거나 지지받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했죠. 즉 이러한 질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정식화를 해야 한다 라는 순서는 항상 잡아주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볼 때도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했으니까 무엇인가의 질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정식화, 이 순서로 나아가는구나. 네, 이렇게 할게요. 이런 순서로 나아가는구나 라고 순서, 단계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항상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인과관계든 포함관계든 또 이런 게 있겠죠. P는 Q이다, 이거 대우로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파블로프의 개처럼 자동 반사적으로 항상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호 이렇게 한문으로 쓸 필요 없이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만 해줘도 다시 찾으러 와서 보기 쉽기 때문에 꼭 표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안녕을 경험한다. 네, 안녕에 대한 정의가 나왔네요. 따옴표가 있으면 정의죠. 정의나 핵심 소재에 따옴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안녕을 경험한다라고 안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개인적 고민이나 공적
공적인 쟁점으로 위기를 경험한다.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일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그것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안녕을 경험하고, 이게 바로 안녕이라는 거고, 일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 가치가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고민이나 공적인 쟁점으로 위기를 경험한다. 이게 위기라는 경험이다, 위기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계속 같이 가네요. 저희가 아까 전에 잡았던 구조와, 즉 개인적 고민이나 공적인 거,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개인과 사회, 또 사적, 공적, 이게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문단에서 잡았잖아요. 첫 문단에서 잡은 각과 구조가 두 번째 문단에서도 계속 사용이 되는구나, 계속 끌고 내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녕과 위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데 구조가 같네, 네, 이렇게 느낌을 갖고 내려가시면 또 잘 읽히실 거예요. 만일 그들의 모든 가치가 위협받는 것처럼 보이면, 모든 가치가 위협받는 것처럼 보이면 그들은 공황이라는 총체적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거는 따옴표는 없는데 공황, 또 동일한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죠? 이거는 모든 가치가 위협을 받는 것처럼 보이면 공황이라는 위협을 느끼는 거고, 아까 전에 위기는 일련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는데 위협받고 있을 때 그것으로 위기를 경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련의 가치라는 게 일부 중요한 가치들을 의미하는 거구나. 일부 중요한 가치들,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부 중요한 가치들이 소중한데,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게 위협을 받으면 위기를 경험하는데, 만약에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가치가 위협을 받는 것처럼 보이면 공황이라는 총체적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일부와 모든이라는 각이 또 쓰였고요.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서 공황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전혀 인식조차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런 거 꼭 중요하다고 했죠. 선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꼭 표시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형광펜 꺼내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던가, 동시에니까 이렇게, 또는 and 이렇게 표시를 하던가, 자신만의 표식을 만들어서 보기 쉽게 표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보이기 쉽게 노란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사람들이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전혀 인식조차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그것은 곧 뭐라고 하죠? 무관심의 경험이다. 무관심의 경험이다. 네, 여기도 따옴표가 있네요. 이러한 경우는 무관심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만약 그 경험이, 즉 무관심의 경험이 사람들의 모든 가치와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면, 또 나왔네요. 모든 가치와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냉담함이 되어버린다. 지금 두 번째 문단하고 완전히 똑같은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여드리기 편하게 형광펜을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윗문단에서는 일련의 가치와 모든 가치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지금 이것도 소중한 가치들이라는 게 일부 중요한 소중한 가치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게 확장이 되어서 모든 가치라고 확장이 된다면 무관심에서 냉담함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확장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이 문단 구조 자체가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동일한 문단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소중하다고 의식하지 않지만 위협은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경우를 가상해보자. 그것은 불안과 초조의 경험이며, 만일 그것이 완전히 총체적인 것이라면 알 수 없는 극도의 불안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총체적. 지금 요 2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3개가 완전히 똑같은 거죠. 똑같죠?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도 소중하다고 의식은 하지 않지만 위협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소중하다고 인식은 하지 않지만 위협은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경우, 이것은 되게 불안하고 초조한 경험이며, 이게 만약에 완전히 총체적인 것으로 확대가 된다면 극도의 불안이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위에서 잡은 것처럼 일부 모든의 구조가 이 단락에서도 쓰이고 이 단락에서도 쓰이고 동일한 구조로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합니다. 정의를 내려주잖아요. 이렇게 안녕을 경험한다, 위기를 경험하고 공황이라는 걸 느낀다. 이게 안녕이고 이게 위기고, 모든 가치로 확장이 되면 이게 공황이야. 또 이러한 경우는 무관심이고, 이게 모든 거로 확장이 되면 이게 냉담함이야. 이게 불안이고, 이게 완전히 총체적으로 확장이 되면 이거는 극도의 불안이야 라고 하면서 따옴표를 활용해서 정의를 계속 내려주면서 문제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이게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 현실을 분석하고 있다. 네, 바로 1번 정답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네, 1번 난이도가 쉽고 살짝 수능 정도의 난이도였기 때문에 한번 먼저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이 시대는 아직도 이성의 작동과 감수성의 활동이 정식화되어 있지 않은 불안과 무관심의 시대이다. 아까 전에 정식이란 단어가 나왔었죠. 정식, 이렇게 괄호 안에 영어까지 쓰면서 핵심 키워드라는 거를 나 좀 알아줘, 나 핵심 소재고 나 진짜 중요해 라고 이렇게 스스로 표현을 했잖아요. 역시나 다시 쓰였습니다. 정식화되어 있지 않은 이 시대는 아직도 이성의 작동과 감수성의 활동이, 즉 이성과 감성이 있는 모든 활동이 정식화되어 있지 않은 불안과 무관심의 시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정식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식화한다는 거란 막연한 것을 정식화함으로써 명료하게 만든다, 명백하게 만든다, 즉 명료하고 명백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정식화라는 수단이었죠. 그런데
정식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명료한 단계로 나아가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명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시대는 아직도 정식화되어 있지 않은 불안하고 무관심한 시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뭐뭐에서,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뭐뭐에서 이거 습관적으로 계속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가치와 위협에 따라 정의되는 고민 대신 모호한 불안이라는 불행을 겪을 때가 많으며, 공중의 삶에서는 네, 또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저희가 무슨 각을 잡았죠? 개인과 사회, 사적, 공적 이런 게 있었잖아요. 계속 똑같이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네, 개인의 삶에서는 가치와 위협에 따라 정의되는 고민 대신 모호한 불안. 정의되는 고민은 명확하죠. 정식화가 된 거죠. 하지만 정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호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모호한 불안. 명확하게 정식화가 돼서 명료하고 명확한 상태가 됐다면 고민이 정의가 됐겠죠. 하지만 정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불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정식화되어 있지 않은 모호한 불안, 이건 똑같은 색깔로 계속 표시하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삶에서는 이거는 또 개인과 사회, 사적, 공적 이 구조가 계속 첫 단락부터 잡은 게 계속 끝까지 내려오는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가셔야 됩니다. 또 개인에는 고민이란 단어가 어울린다고 했죠. 개인의 삶에서는 가치와 위협에 따라 정의되는 고민 대신 모호한 불안이라는 불행을 겪을 때가 많으며, 공중의 삶에서는 명백한 쟁점 대신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는 혼란스러운 느낌이 많다. 정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맞나? 잘못된 건 아닌가? 라는 혼란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죠. 위협받는 가치가 무엇이며 그것을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진술되지 않고 있다. 혼란스럽다. 모호하다. 정식화되어 있지 않다. 모두 패러프레이징 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미결정의 상태로 남아있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과학의 문제로 정식화되지 못하고 있다. 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 시대는 정식화되어 있지 않다. 모호하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두 개 구도가 주장형 구도인데 시대가 이렇게 나오는 걸 명확하게 딱 몇 년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나 보다라고 생각해 줄게요. 지금까지 계속 이 시대가 어느 시대야? 또 이 시대는 이렇게 나오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 그냥 밀스가 얘기하는 시대인가 보다. 밀스가 문제시 삼고 있는 시대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려나 봅니다. 1930년대가 지금까지 말한 이 시대인지, 아니면 1930년대에서 흘러가는 뒷부분에 나오는 시대가 밀스가 지금까지 말한 이 시대를 의미하는 건지, 이거를 유의 깊게 신경 쓰면서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1930년대에는 당시의 경제 문제가 일련의 개인적 고민인 동시에 즉 개인적 고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의 경제적 쟁점으로 존재했다. 여기서는 사회적 쟁점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쟁점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도 나아갔다.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존재했구나. 즉 똑같이 이 문단에서도 첫 번째 문단에서 잡은 게 계속 같이 내려오는구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당시 경제 문제가 1930년대의 경제 문제가 개인적 고민이면서, 즉 개인적 사적인 고민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사회적 공중의 쟁점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모두가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930년대가 어떤 시대였는데 경제 문제가 이렇게 개인을 장악하고 사회적인 것까지도 의문을 가진 사람 거의 없이 이렇게 경제 문제가 하나의 쟁점으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 고민과 쟁점을 모두 장악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1930년대가 대공황이었죠. 1930년대는 대공황 시기였기 때문에 배경 지식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때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랬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자본주의의 위기에 관한 이러한 논의에서 마르크스의 견해와 그의 마르크스의 작업에 대한 다양하고 승인되지 않은 재정식화는 문제에 대한 주도적인 접근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부 사람들은 자기들의 개인적 고민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이 어떠한 관점일까요?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개인적인 문제일까요? 개인적인 위기가 전혀 아니죠. 큰 사회적인 문제고 또 사회 구조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즉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위기라고 하면서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짝 이런 생각이 나아가야 돼요. 자본주의의 위기? 자본주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즉 개인이 갖는 내면적인 고민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논의가 아니잖아요. 자본주의의 위기는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때 살짝 떠올려야 하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지금 구조적인 모순이 뭔지 우리가 찾아나가면서 지문을 읽어나가자고 했는데 구조적인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첫 문단에서 구조적인 모순이 무엇인지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이 구조적인 모순이 자본주의의 위기에 관해서 논의하는 마르크스의 견해와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을까? 네, 이까지 생각하면 베스트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일부 사람들은 자기들의 개인적 고민을 이러한 관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관점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바라보는 사회적, 구조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게 계속 쓰여요. 개인과 사회, 또 사적인 고민을 공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로요. 또 이거를 그냥 개인과 구조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즉 개인적 고민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은 윗문단 첫 문장에서 개인적 고민인 동시에 경제적인 쟁점으로 존재했다. 또 개인적 고민을
공적인 논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1930년대는 개인과 사회를 분리시키지 않고 통합해서 계속 이해를 했구나.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문제라고 했고 또 개인적인 고민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해했으니까 굳이 사회와 개인을 분리시켜서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서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930년대에는 위협받고 있는 가치를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존중을 하였고 또 이 가치를 위협하는 구조적인 모순도 이제 대놓고 표현이 나옵니다. 자, 구조적인 모순도 분명해 보였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광범위하고도 심각하게 경험했다. 네, 이 문단 끝까지 꼭 해설할게요. 그 당시야말로 정치적인 시대였다. 어렵습니다. 네, 이 문단 진짜 어렵고요. 천천히 뜯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저희가 같이 분석을 했죠. 그러면 1930년대에는 위협받고 있는 가치를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며 아까 전에 위에서 보라색 형광펜으로 저희가 계속 쳤던 게 뭐죠? 정식화되어 있지 않아 불안하고 모호하고 혼란스럽고 미결정의 상태고 이런 단어들을 계속 형광펜으로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930년대에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며 또 분명해 보였다 라고 하면서 앞의 문단과 대비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정식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되게 모호했지만 1930년대는 일단 개인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 사적인 문제와 공중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통합되어서 생각이 됐었고 또 가치를 분명하게도 알 수 있었으면서 또 위협하는 구조적인 모순까지도 분명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가치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구조적인 문제도 구조적인 모순도 분명해 보였다라고 해서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광범위하고도 심각하게 경험했다.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위협받고 있는 가치,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도 사람들은 심각하게 경험을 하고 있었고 즉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고 두 번째, 그 원인이 구조 자체에 있다는 것도 깨닫고 있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 이 두 가지를 광범위하고도 심각하게 경험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구조적 모순이 정확하게 뭐야? 구조적 모순이 뭐야? 즉 여기서는 아까 전에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위기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인 모순은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 구조적, 자본주의의 구조 적 모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가진 모순을 구조적 모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문을 읽었을 때 마지막 이 한 문장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 정치적인 시대였을까? 왜 그 당시 1930년대 대공황 시대가 많이 힘들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물론 위협받고 있는 가치도 느끼고 구조적인 모순도 느끼면서 이 두 가지를 심각하게 경험을 해서 혼란스러울 것 같기는 해. 근데 이거를 왜 정치적인 시대라고 표현을 할까? 여기서 살짝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인 시대라는 거는 사람들이 개인 문제를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930년대에는 대공황 시대였잖아요. 이때 경제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되면서 사람들이 단순히 내가 돈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사회적 시스템 구조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가 돈이 없는 건 나 하나의 문제, 나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야 라고 보았다는 거고 따라서 그 당시에 개인들은 정치적인 해법이나 사상적인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시기를 정치적인 시대라고 불렀다라고 저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유추, 해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아까 전에는 저희가 시대를 표현을 했었죠. 1930년대라고 했는데 이게 시간의 흐름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가 언제죠? 이거는 그냥 지금 바로 기억을 할게요. 2차 대전은 1939년에서 1945년까지 진행이 되었고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납니다. 따라서 2차 대전 이후에는 이 말은 1945년 이후에는 이런 뜻이에요. 위협받고 있는 가치가 가치로 널리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있다. 대부분의 사적인 불안이 정식화되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으며 수많은 공적인 불안과 엄청난 구조적인 중요성을 갖는 많은 결정들이 공적 쟁점이 되지 않고 있다. 이성과 자유 등과 같은 고유의 가치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안 그 자체가 고민이며 무관심 자체가 쟁점이다. 그리고 바로 불안과 무관심이라는 이러한 조건이야말로 1950년대의 현저한 특징이다. 라고 한 문단이 끝나고 있습니다. 일단 위협받고 있는 가치가 가치로 인정도 안 되고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있다. 이게 지금 2차 대전 이후의 배경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적인 불안이 정식화되지 않는 채 지나가고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정식화되어 있지 않아서 모호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미결정인 상태였는데 아직도 그렇다고 했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정식화되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으며 공적인 불안과 엄청난 구조적인 중요성을 가진 많은 결정들이 또 공적인 쟁점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이성과 자유 등과 같은 고유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안 그 자체가 고민이며 무관심 자체가 쟁점이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정식화되지 않은 채, 즉 막연하고 불안한 상태로 그냥 진행이 되고 있다.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지나가고 있어 라고 밀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해결을 시켜줘라.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정시가 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아까 전에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약간 눈에 띄었어요. 이 시대는 아직도, 약간 아직도라는 표현을 왜 썼지? 왜냐면 아직도를 빼보면, 지금 이 아직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가려보면 이 시대는 이성의 작동과 감수성의 활동이 정식화되어 있지 않은 불안과 무관심의 시대이다.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왜 아직도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거 해결되지 않았나 보다라는 걸 여기서 눈치를 챘었거든요. 뒤에서도 역시 아직도 지나가고 있으며 쟁점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불안도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더불어서 공적인 불안도, 구조적인 많은 결정들조차 쟁점이 되고 있지 않아. 사적인 거, 공적인 거, 사적 문제도, 공적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구조적인 문제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쟁점화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려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이성과 자유 등과 같은, 저는 여기서도 살짝 체크를 해뒀었는데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성과 자유 등과 같은 고유의 가치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안 그 자체가 고민이며 무관심 자체가 쟁점이다. 뒤에서 키워드가 쏟아지기 때문에 지금 핵심 포인트가 뒤로 시선이 가고요.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궁금했던 게 왜 이렇게 한정을 지을까? 1950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안 그 자체가 고민이고 무관심 자체가 쟁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이성과 자유 등과 같은 고유의 가치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쟁점이다, 이런 것들이 고민이며 쟁점이다라고 한정 지었을까? 저는 이게 살짝 궁금했었거든요. 이러한 표현이 등장한 이유는 1950년대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무관심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불안과 무관심을 경험했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즉 이성과 자유와 같은 고유의 가치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판단과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의 사회에서 불안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고민으로만 여겨졌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도 개인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뒷문장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그 자체가 고민이며 무관심 자체가 쟁점이다. 고민은 사적인 거에 가깝다고 했죠. 개인 사적. 또 무관심은 공적이면서 사회적인 쟁점과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했죠. 즉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게 쓰입니다. 이 각과 구조가 쓰인다는 얘기예요. 개인적 사적인 문제와 공적인 사회적 자체 전반적으로 지금 정식화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다 라는 거고, 이번 단락 1950년대의 현저한 특징이라고 말하는 키워드가 뭐인 거죠? 불안과 무관심이다. 1950년대의 현저한 특징은 뭐다? 불안과 무관심이다. 이렇게 문제 푸실 때 1950년대 특징이니까 불안과 무관심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현저한 특징이기 때문에 관찰자들은 이것을 정식화해야 할 문제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냐, 변화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지문 사실 쉬운 지문이 아니에요. 옛날 지문인데, 옛날 지문이긴 하지만 이해하기가 되게 난해해서 약간 곱씹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즉 정식화해야 할 문제 자체가 변화한 것은 아니냐라고 해석한다는 의미는 이 시대는 1950년대에는 너무나 현저한 특징, 불안과 무관심이 너무 뚜렷한 특징이니까 아예 문제의 본질 자체가 바뀐 건 아니야? 라고 해석이 나올 정도로, 아예 문제 자체가 변한 거 아니야? 본질이 바뀐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950년대에는 불안과 무관심이 뚜렷한 특징으로 여겨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50년대의 문제나 심지어 위기조차도 경제라는 외적인 영역으로부터 이제 개인적 삶의 질에 관련한 것으로 이전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는다. 보통 우리는 자주 듣는다. 일반적인 통념상 이러한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뒤에서 약간 반박하거나 뒤집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뒤에도 그럴까요? 사실상 개인적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네, 예상했던 것처럼, 예측했던 것처럼 밀스는 살짝 반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즉 이조차, 개인적 삶이라는 표현조차 정의가 되지 않았고 모호하고 정식화되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개인적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어?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동노동이 아니라 만화책이, 빈곤이 아니라 대중여가가 중심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가벼운 주제들이, 절박하지 않고 가벼운 주제들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수많은 공적이고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묵직한 문제들이 정식화되지가 않고 쟁점화가 되지 않고 불안한 상태로 무관심해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벼운 주제들이 오히려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느껴질 수가 있겠죠. 지금 심각한 문제들을 앞두고 빈곤 문제가 아니라 대중 여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아동 노동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도 만화책이 중심적인 관심사가 되었다면 왜 심각한 것을 직면하지 않고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거지? 1950년대는 왜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불안한 상태로 쟁점화시키지 않고 정식화시키지 않고 왜 이렇게 회피하고 넘어가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적 고민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대한 공적 쟁점이, 사적 이제 안 쓸게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적 쟁점이 정신병리학에 입각하여 서술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구조적 문제조차도 정신적인 문제다, 정신질환의 문제다, 개인적인 심리 문제이다 라고 하면서 중요한 사회 문제나 구조 문제조차도 개인의
개인한테서 원인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정신병리학에서 입각하여 서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신병적인 정신질환이나 심리문제, 즉 개인한테서 원인을 찾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죠? 개인적이거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인 모든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현대사회의 중대한 쟁점들과 고민들을 회피하려는 애처로운 시도로 보인다. 내 앞에서 느꼈던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네요. 이러한 진술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진술은 흔히 서방사회, 그중에서도 미국 사회에만 국한된, 따라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무시하는 국지적이고 편협한 관심사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흔히 그것은 개인의 삶을 그 속에서 삶이 영리되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제도로부터 자의적으로 분리시킨다. 네, 완전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지금 이러한 태도들, 회피하려는 태도들, 사회적이고 구조적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할 것들을 다 너의 정신적인 문제야, 심리적인 문제라고 돌리는 것,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고민으로만 여기는 것, 해결책조차도 개인이 해결해야 되고 개인의 고민의 영역으로 넣어버리는 것, 이 자체를 밀스는 완전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조금만 더 볼게요. 개인의 삶을 그 속에서 삶이 영위되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제도로부터, 개인 제도로부터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마음대로, 억지로, 이런 표현이죠. 분리를 시킨다라는 거죠. 앞에서는 1930년대에서는 개인과 사회적 문제, 공중의 문제가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1950년대가 되면 이거를 직면해서 격파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를 해버리기 때문에 아예 개인과 제도를 자의적으로 분리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단이네요. 마지막 문단에 오니까 괄호가 있었죠. 주의 깊게 봐야겠다 생각하면서 조금 속도를 늦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과학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지적 과제는 이 시대의 불안과 무관심의 요소를 명백히 밝혀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문화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과학자에게 부과되는 핵심적인 요구이다. 사회과학이 현대라는 문화사적 시대의 공통 분모가 되며 사회학적 상상력이 우리들 모두의 가장 기묘한 정신적 자질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제와 요구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문단이 끝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이렇게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과학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지적 과제는 이 시대의 불안과 무관심의 요소 명백히 밝혀내는 것. 즉, 이 말이 뭐죠? 1950년대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사회과학자들아 너네가 좀 해결해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불안과 무관심은 1950년대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정식화되지 않은 채 지나가고 쟁점이 되지 않은 채 회피하면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들아 너네에게 과제를 주는데 불안과 무관심의 요소를 명백히 밝혀줘. 1950년대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너네가 좀 해결해줘. 이것이야말로, 이 과제야말로 다른 문화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네한테 부과하는 핵심적인 요구야. 사회과학이 현대라는 문화사적 시대의 공통 분모가 되며, 공통 분모라는 거는 공통으로 공유해야 할, 꼭 필요한, 현대시대에 꼭 필요한 필수 학문이다. 공통으로 가져야 할 공통 분모, 공통적인 필수 학문이 되고 사회학적 상상력이 우리들 모두의 가장 기묘한,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정신적인 자질인 이유는 바로 사회학자들 너희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과제와 요구 때문이야 라고 밀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사회학적 상상력이 뭘까라는 건데,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내가 겪는 개인적인 문제를 사회구조와 사회학적으로, 사회구조를 이해하면서 사회구조와 개인을 연결해서 보는 능력을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도 개인의 문제를 사회로 연결해서 보는 능력, 사회구조의 문제로 확장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즉 첩달락에서 잡은 쟁점과 고민, 개인, 사회, 사적, 공적인 문제가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관통해서 마지막 끝에 이렇게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단어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네, 밀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거는 1번이라고 논지 전개 방식을 해결했습니다. 글쓴이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밀스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뒷부분에서는 1930년대라고 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하면서 1950년대의 현저한 특징, 이렇게 시대의 흐름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선택지를 볼 때도 시대의 흐름이 묻어나는 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1930년대의 특징일 뿐이고, 이거는 지금 숫자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봐야 하지만 1930년대는 이랬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950년대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정답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30년대에는 경제 문제가 쟁점이었다고 했죠. 개인적으로도 또 공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 문제가 통합해서 쟁점이었어요. 고민이자 쟁점이었죠. 1950년대에는 무엇이 쟁점이 되었죠? 불안 그 자체가 고민이며 무관심 자체가 쟁점이다. 이게 1950년대의 현저한 특징이다 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질 문제가 쟁점이 된 게 아니고 본 게 실제로 정답이 되었네요. 그러면 1번부터 일단 볼게요. 시대의 특징인 불안과 무관심이 공적 쟁점이 되지 않은 것 자체가 고민이며 쟁점이다. 바로 왼쪽 문단에 나와 있죠. 수많은 공적인 불안과 엄청난 구조적인 중요성을 가진 많은 결정들이 공적 쟁점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공적 쟁점이 되지 않음으로써 가지는 불안 그 자체가 고민이고 무관심 자체가 쟁점이라고 했습니다. 1950년대 시대의 특징인 불안과 무관심이 공적 쟁점이 되지 않은 것 자체가 고민이며 쟁점이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1930년대의 자본주의의 위기에 관한 논의에서 마르크스의 관점이 주도적인 접근 방법이었다. 네, 이것도 이 문장 그대로 나와 있고요. 4번 쟁점과 고민을 정신병리학에 입각하여 서술하는 것은 개인의 삶과 제도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쟁점,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를 다 개인의 문제, 너의 정신적인 문제고 너의 심리 문제야 라고 하면서 개인 차원으로 돌리는 것은 개인의 삶과 제도를 분리시켜서 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말했죠. 자의적으로 분리시킨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자의적으로 이런 표현 리트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거 선택지화 될 수 있겠다라고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선택지화가 됐네요. 네, 5번. 사회과학은 위협받는 가치가 무엇이며 그것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가치와 위협은 핵심 소재로서 저희가 계속 봤었죠. 사회과학이 밝혀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불안과 무관심의 요소를 명백히 밝혀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서 위협받는 가치가 뭐고 이 위협하는 게 무엇인지를 사회과학은 다 밝혀야 한다라고 글쓴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24번. 가치와 위협에 대한 위글의 설명과 일치하는 것은 네,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선택지는 사실 일치불일치로 지문에서 찾아가서만 봐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3번. 소중한 가치가 위협을 받는 위기는 이렇게 따옴표로 봤던 것 같은데요. 또 개인과 공중, 개인과 사회, 사적, 공적 이런 구조가 계속 문제에서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기 여기 나와 있죠? 개인적 고민이나 공적인 쟁점으로 위기를 경험한다. 개인적, 공적 모두 위기를 경험을 하고 있죠. 다시 개인적, 공적에서 나타난다 라고 하니까 일치하는 문장입니다. 네, 다른 선택지들도 너무 쉬워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겠다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A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A, 여기 나와 있었죠. 이 문단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이야기가 어려워서 부연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1번,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이전시켜 이해하려는 관점을 극복해야 한다. 아니죠.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뒤집어 씌우면서 회피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지금 이건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설명이고요. 2번, 개인적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공적 쟁점보다 사적 고민이 더 중요하게 뭐뭐보다 뭐뭐를 더 중요하게 해야 한다는 문장은 없었습니다. 그런 표현도 없었고요. 3번, 사적 고민을 이해하려면 즉 개인적인 고민을 이해하려면 사회 제도와 또 불안과 무관심이라는 핵심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네, 명확한 정답입니다. 4번, 공적 쟁점은 서방 사회 전반의 문제이지만 사적 고민은 미국 사회에 국한된 문제 아니고요. 제도적 차원의 중대한 쟁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적 고민을 통해 접근? 네, 이것도 너무 명확히 틀린 설명입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공부하기에 참 좋은 지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빨리 잡고 풀었을 때에는 이 핵심 단어들의 의미나 이런 각을 잡는 것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공부용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지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